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거의 5일 만에 보니까 엄청 귀해 보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네. 네, 어제 조국 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가 상견례차 이 대표를 예방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조국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이다. 조국 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 며칠 전 창당대회에서 당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또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중에 조국 신당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결국 두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함께 연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조국 혁신당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도 출연했던 신장식 대변인의 말처럼 진보 진영의 쇄빙선이 되어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을 더 앞장서서 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그 지역구의 강세 그리고 조국 신당의 비례에서의 강세 이 두 당이 그런 식으로 시너지를 좀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조국 신당에 의원 한 명만 들어가면 번호가 앞번호로 쑥 올라가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양당이 논의를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요. 이게 번호가 중요해요. 어르신들한테는. 네, 그런 좀 전략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어쨌든 조국 신당은 좀 민주당으로서는 계륵 같은 존재였는데 저는 그걸 굳이 그렇게 막 멀리 떨어뜨려서 굳이 홀대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곳이면 당연히 시너지 내서 좋은 인물들 같이 정치하는데 좀 같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우리 또 뉴스마터가 낳은 인재 우리가 낳았다 그러면 좀 그러긴 하지만 신장식 대변인도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고 어제 황운하 의원도 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봐라 그 비례를 조국 신당을 찍으러 가는 사람은 가서 비례만 찍고 오겠니 민주당도 당연히 찍고 오지 이제 이런 얘기여서 결국에는 투표장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런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저는 참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공천이 조금 정리가 되고 임종석 실장이 당에 남기를 하면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만 또 이게 좀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사천으로 공천을 준 것처럼 또 잘못된 정보가 나와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이 대표가 영등포 갑에 출마한 최현일 후보 지원 유세를 돕기 위해서 영등포를 찾았는데요. 그러다 근처의 백화점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한 것을 사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면 반박한 것인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순천 을 지역의 공천을 권향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폄하하고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 김영지 부의장 빨간색 옷으로 갑자기 갈아입은 김영지 부의장.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영등포갑에 그 최현일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 갔는데 이 대표가 그거는 그거대로 하다가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에 전략 공천한 것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 부인의 비서니까 사천한 거다 이런 네. 얘기.
아니다 정면 반박했던 거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뭐 전날인 5일에 조선일보가 사설로 이 대표 안에 김혜경 씨 비서들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공천이라면서 뭐 의혹을 제기도 하긴 했는데요. 이 대표는 어쨌든 이 발언 끝에 가짜뉴스로 조작하는 언론과 여당,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 반드시 책임지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을 덧붙였고요. 더불어 이날 권 씨는 이날 당의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략 공천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해 서동용 현역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 문화일보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가짜뉴스가 판을 쳤던 것 같더라고요. 네. 권향엽 전 당직자는 네. 그 김혜경 여사의 대선 때 그 비서실 그 부속실인가요? 거기서 잠깐 근무한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현실적으로는 그 35년 동안 이 당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이러한 뭐 사천 논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제 이 대표의 발언에서도 보면 35년간 우리 당에서 일을 했고 그런 당직자가 잠깐 아내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짜뉴스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이 밖에도 뭐 조선일보나 문화일보에서는 권양엽 외에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도 왜 이 사람을 서울 강동 을에 단수 공천했냐, 이것도 사천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긴 했습니다. 네, 권향엽은 35년 민주당 생활 동안에 이게 이제 공천이 아니라 이 당직자도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는 공채래요. 네. 그래서 여성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한 사람이고 김대중 시절부터 중앙당 여성부 기획부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중앙당 여성부 국장,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군형 인사비서관, 이후 중앙당 전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역임,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성평등 자문위원회 위원, 이제 이런 등등의 일을 했었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에서는 민주당 역사 69년 동안 선출직 여성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었기 때문에 이 권향엽 예비 후보가 유일한 민주당 여성 출마자로서 전략 공천을 한번 해본 것이다. 전남 또한 46년 동안 선출직 여성 국회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한 그런 선택이었다. 이랬는데 이게 갑자기 막 뭐 여사의 비서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한번 전략 공천 된 것처럼 와전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분이 되게 자존심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그러면 전략 공천 반납하고 경선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서동용 그 네, 현역 의원에게만 좋은 일 시킨 거 아닌가. 참, 복잡해요. 어쨌든 이 이후에 지금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네, 이 대표는 김 부의장을 향해서 우리가 최 후보를 단수 추천하지 않고 김 부의장과 경선에 붙였어도 너끈하게 이겼을 후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는 바람에 좀 싱거워지긴 했다. 탈당하고 상대당까지 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을 상대로 영등포 갑에 공천된 확정한 것을 두고서는 오히려 잘 된 것 같다. 이미 승부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도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무엇이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민생 순회를 하면서 800조에 가까이 이르는 허무맹랑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약속들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또 다시 사이다 발언이라는 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돌아다니면서 뭐 하시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토론하는 게 무슨 선거 개입이냐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아니 다니시면서 800조나 쏟아붓고 그것도 허무맹랑한 데다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디테일도 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민주당 또 얘기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쌍특검법 부결 이후 현역 의원이 무더기를 컷오프되고 있는 여당 상황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건생구팽이라고. 네. 그게 뭐죠? 건생부패라는 말이 뭐
보도로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쳐보면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어요. 검색에 나와요. 네,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도 오늘 건생구팽이라는 것이 일면에 나왔는데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11곳에 후보를 추가 확정했는데 현역 의원 6명이 사실상 컷오프 됐고 한 명은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쌍특검 국면이 끝나자 현역 물갈이 나선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인데요. 일단 수도권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강서 전날 입당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은 본인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 각각 전략 공천됐습니다. 또 서초 의뢰는 현역인 권성동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가 되고 재배치라고 했는데 이제 부천 의뢰됐고요. 서초 의뢰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후보로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와 맞붙게 됩니다. 또 서울 강남 갑을, 대구 동 군위갑, 대구 북갑, 울산 남갑 등 당 강세 지역 5곳은 국민 추천 대상이 됐는데요. 공천 확정 후보자 중 청년, 여성, 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여당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천, 타천이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 시 별도의 심사료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능력 있는 신인이 여러 장벽 때문에 도전을 주저하는 경우를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씨죠. 이제 탄핵과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달서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탄핵 후에도 박근혜 씨 곁을 홀로 지키며 물신양면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졌고 또 윤 대통령이 자신이 구속했던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씨를 여러 차례 만나 화해를 시도하면서 그 결과로 유 변호사를 전략 공천 받았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영하 변호사 외에도 도태우 변호사도 탄핵 국면에 함께했는데 이분도 이제 대구 중남에서 현역 임병현 의원을 꺾고서 경선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구 중남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을 감옥에 보냈던 윤석열 대통령과 3번이나 만나고 본인의 어머니죠. 유경수 여사 생가에 또 대통령이 찾아가고 끝까지 자기를 옥바라지 해줬던 유영하를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제일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으로 꽂아줬군요. 그녀의 선택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결과가 말해주겠죠. 자,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거 내보내주는군요. 호주로. 네, 호주로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이 지난 4일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처럼 외무 공무원 출신이 아닌 자를 주재국 대사로 임명하려면 대통령의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해야지 외무 공무원 친분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에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호주는 치안이 좋고 날씨도 좋아서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히는데 그곳에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임명하다 해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그만하고 싶습니다. 공수처 얘기도 잠깐 누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결국에 공수처 수사가 이제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기자들이 이제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냐라고 이제 물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라는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일반 잡범처럼 취급할 수 없지 않냐, 취급할 수 없다라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국 금지는 없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막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공수처의 수뇌부가 장기간 부재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을 향해서 수사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의 입장만 밝혔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고발됐다 할지라도 국가를 대표해서 공무로 정식 인사가 발령돼서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면서 답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대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틀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 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 친구, 남편, 아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그리고 자기가 주고 싶지 않은 딱 한 명을 빼고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삼 순백 1+1과 함께 2024년 새해맞이 이벤트로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예, 안에 약간 꿀 같은 게 좀 들어있는데요. 뭐 이렇게 저런 앙꼬라 그러죠? 앙이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이름을 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맛있고요. 팥 아니야. 전화 문의는요 1666-1080이고요.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 최진묵에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너무 소개를 좋게 해줘가지고 본인이 좀 너무 들떠 있어서 그래가지고 아니, 다운시켰습니다. 뭔 소리야. 댓글에 이렇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뭐 소개했잖아요. 그렇긴 맞잖아요. 하죠. 네. 노영희 변호사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나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만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나의 그 기쁨을 위해서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있어요. 자, 하루도 조용할 날 없고 하루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날이 없는 최진무 교수님. 사실은 우리는 남들이 날 안 사랑하거나 말거나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랑할 일이 별로 없네요, 점점. 그래도 그냥 우리끼리 잘 사랑하고 그냥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3.1절이었습니다. 네, 3.1절이었죠. 진짜. 행안부가 105주년 3.1절을 맞이해서 홍보 포스터 만들었죠. 네. 야, 이번에도 우리를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행안부 정말 대단합니다. 하얼빈 임시정부 훈민정음 이미지, 이 서문 이미지를 만들어서 게재를 했는데 이거 난리 났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이제 화면에 나오네요. 저기 저렇게 돼 있는데요. 저기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얼빈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4월에,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 기폭제가 돼서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거 정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딴 데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죽인데. 그렇죠. 아니 이게 팩트 체크는 일도 안 해.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그냥 개인이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가 진짜. 공식적으로 3.1절을 맞이해서 이걸 올린 건데 이 내용이 틀려. 사실관계가. 아니 이게 대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처음에는 가짜라고 생각했다. 정신당한 건 아닌가라고 했고, 노무현 정부 때 행안부 장관 했던 김두관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제정신이냐며 전직 장관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 이상민 장관이요. 이상민. 뭐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대체. 아니 어떻게 3.1절을 기념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는 메시지에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냐. 이건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행안부에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정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만든 분, 또 장관은 대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역사적 사실마저도 제대로 적시를 못하는 그런 정부의, 그런 행안부가 이 나라에 필요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일정 의원이 얘기한 거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네. 이토 히로부미. 예의 바르고. 이게 뭐가 국민의힘이나 대한민국 정부나 이 윤석열 정부나 뭐가 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죠?
예의가 발라서 우리나라를 그따위로 하는 사람이 우리가 뭐 칭송을 하고 아예 가서 그냥 아유, 진짜. 영웅으로 그걸 하지 왜 그래요? 그분이 또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뭐요? 후쿠시마 오염수 그 국민의힘 TF 단장인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아 뭐가 이렇게 다르지 않고 그냥 일관성이 있어요. 예? 뭐 별로 위험하지 않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좋은 예로 그것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을 때 일본의 작은 도시 하기에 있던 청년 5명이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겠다며 주 정부에 장학금을 요청했다. 법적으로 장학금을 쓸 수 없자 재정국장이 금고 문을 열어준 채 나갔고 알아서 꺼내가라는 거겠죠. 청년들은 금고를 갖고 영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 그렇게 공부하고 돌아와 해군 총사령관 등을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다. 그러니까 훔쳐서 가져가서 그 돈으로 공부하고 왔다는 거죠. 그중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다. 이어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를 공부하고 난 뒤에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킨 것이다. 학생들에게 지역사회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미래의 조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면서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는 예의 바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이렇게 잘 키웠던 선례입니다. 라고 성일종이 얘기한 거예요. 3월 3일 날. 그러니까. 3월 3일 날. 네. 야, 미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정부나 국민의힘 의원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이게 제대로 역사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내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친일 정권입니까? 투데스테이 정권이? 우리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속국이에요? 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그냥 빵빵빵빵 터지고 있어요? 아, 나는 진짜 부끄럽고 이해가 안 가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왜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축사할 때도 또 문제가 있었죠. 그랬었죠. 3.1절 기념식 배경 긋기. 이거 네.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 그 뒷배경에. 지금 화면에 곧 나올 텐데 저거예요. 105주년 3.1절 기념식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인데 왼쪽에 세 글자. 위아래로 딱 세로로 읽어보세요. 저희가 노란 색깔로 사실 표시를 해놨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위대.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저게? 진짜 에? 이거를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해서 마인치 신문이 일일 기사를 써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정말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응? 에휴,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진짜 이상한 말 하려고 그랬죠 방금. 우리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해요. 엿을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있는 소위 이제 신민상원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뉴라이트 계열에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일본을 마치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 이루어졌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발전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기본적인 기저가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자기들을 일부러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쓰더라도 세로로 읽으면 그런 글씨가 된다고 하면 이걸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딱 보여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저렇게 크게 저 뒤에다가 저렇게 크게 글자를 쓰면서 이거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겠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일부러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강희자라는 분이요. 네. 교수님께 이걸 물어보네요. 뭘요? 친일이 어때서 그래요? 내가 과거 친일이 어떠냐고? 네, 과거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당신들은 종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종북? 종북 같은 소리 하시네. 이것 보세요. 친일이 괜찮다고요? 다 지나간 일이라고요? 그러면 만약 지금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를 입힌 사람이 사과 한마디도 안 해. 배상도 안 해. 거기서 인정도 안 해. 그래도 넘어갑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폭행을 당하든 살인을 당하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피해에 대한 보상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해요. 지금도 당당하대요. 괜찮대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래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니까? 종북이라고요? 뭔 종북이요? 아니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만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종북과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대체? 아니 연관성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제대로 알고 얘기를 안 하고 뭘 얘기를 하려면 화가 나네 진짜. 아니 그런 식으로 댓글을 올리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댓글을 올리세요. 어그로를 끌려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자, 대통령 기념사 메시지도 보겠습니다. 이번 기념사에서는요, 주제가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였습니다. 또 자유가 나옵니다. 또 자유가. 3.1절에서 지금 자유. 아니, 자유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그럼 언론의 자유 보장해 주시나요, 지금?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방심이나 선방이나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언론을 심의하고 있는 심의기관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되나요, 지금? 아니, 언론들이 보도하고 비판적 보도를 했을 때 거기서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 하고, 아니, 졸업식에서 졸업식에 참여한 졸업생이 자기 의견 얘기하는데 입을 막고,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건데 입을 막고, 이게 자유예요? 뭔 자유가 있는데요, 지금? 자유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본인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사람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는 겁니까? 대통령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그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막는 것은 그건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시고 자유를 끊임없이 연설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호통치고 경호실에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얘기하면서 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대체? 대통령은 작년에는 일본을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자성을 요구하는 그런 연설을 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송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선방위 제재가 좀 너무 이상하다, 너무 지나치다. 도대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 판소리님께서 우리 형님 환영하는 거 처음 보네요 그러는데 이분은 우리 방송을 안 보시던 분이군요. 이분은 최지민 교수님 나오면 무조건 화를 한 10번 내고 나갑니다. 내요? 저는 화를 안 냅니다. 아까 저는 진짜 화가 난 거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지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아까 그거는 진짜 화가 났어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자기의 정말 뭐 부모님이든 누구든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끌려가가지고 막 그렇게 성노예로 피해를 당하고 끌려가서 강제 노동 당하고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인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보상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넘어가라고요? 그냥 넘어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발. 네. 요즘 계속해서 선방위 제재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일기예보,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 할 때 날씨 보도에서 기상캐스터가 미세먼지 농도가 1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파란색 숫자 1이 적힌 그래프를 사용했대요. 아유, 바보 아니야. 빨간 색깔 칠하지. 아니, 왜냐면. 근데 저 여자분이 치마가 자주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비되는 색깔로 파란색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MBC에서 공식 반응은 뭐냐면 그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현할 때 보통을 파란색으로 표시한대요. 미세먼지는? 네, 그냥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그 파란색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건 방송사에서 근데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파란색 숫자 1 했다고 지금 문제라는 거군요. 아니, 저는 이거를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을 거야. 이걸 지적을 하니까 이게 일이 그런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봤거든요. 그날 뉴스를 봤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지금 오늘 날씨가 맑아서 멀리 보였구나 이렇게 넘어갔지 이걸 선거와 연관하는 신박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선거와 무슨 연관이 있죠? 아니 그리고요 날씨를 하신 분들이 정말 홍보하려고 대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 1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1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일어난 현상이고 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이라는 숫자를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부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색깔이요. 보통일 때 파란색, 안 좋을 때 빨간색이에요. 그걸 그냥 받아들여 파란색을 칠한 거예요. 저게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말한 걸 듣고 보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 그걸 지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잘 됐네. 아니 근데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 질문에 그 매일 저거는 이제 그때 한 번 한 거잖아요. 매일 뉴스 외전이라는 프로 있어요. 아시죠? MBC에 저도 MBC 출연하다 사는 거? 잘렸는데 어쨌든 뉴스 외전에 2시예요. 이 자가 대문짝만하게 프로그램 나가는 동안 계속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 빨간색은 아닌데 약간 분홍색 비슷해요. 저 보라색이네. 그러네. 저 오른쪽에 색이, 예. 저 색깔은 완전히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되는 거지. 근데 저거는 매일 하는 거예요. 저 이자가 나오는 건 매일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매일 저 세팅으로 나가. 저건 뭐라고 안 그래요? 저건 뭐라고 안 그래?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날씨 저거는요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번 한 거를 가지고 뭐 그 전에 예전에 했겠지. 근데 이 최근에 들어서는 한 번 한 거고 저 이자라고 하는 건요 매일 2시에 방송을 해요. 저게 뉴스 외전이라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거 생각나네요. 옛날에 TBS에서 김어준 씨가 항상 일합시다. 활동할 때 구독하시죠 뭐 이런 거 캠페인 했다고 혼나고. 그때 코로나 총선 때 의료진들이 파란 장갑 끼고 보통 파란 장갑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일반적으로. 의사들 파란 장갑 끼었다고 그 장갑 버리라 그러고. 아 진짜 사람들 너무 이상해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웃겼다. 솔직히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MBC가 29일에 직접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다라고 방심위에 제소를 했고요. 신속 심의를 또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미세먼지. 한번 화면 볼까요? 여성분이 앵커가 검정색 옷을 입고 8일 만에 맑은 하늘이고 미세먼지는 서울의 일이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화면 바뀐 거. 일자를 크게 쓰지를 못해. 아주 조그맣게. 저 보세요. 지금 미세먼지가 보입니까? 미세먼지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저게 뭘 말하고 싶은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유치하고 저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보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게 바로 언론 탄압, 이 표현의 자유 탄압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아니, 저러면요. 이제는요, 모든 언론사들이 일자 쓸 때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색깔도 이제 파란색을 못 입어, 이제.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3번도 못 써요, 이제. 3번 기호 정당 있잖아요. 네. 그럼 정의당, 숫자로 못 써. 정의당. 그럼 숫자는 못 써. 그러니까 못 쓴다니까? 2번도 쓰면 안 되잖아, 그러면. 2번 쓰면 안 되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 아니,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한테 좀 세게 항의하는 데 거는 못 쓰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번은 막 반대권은 못 쓰겠네. 쓰고. 2번은 막 쓰고. 아주 그냥 뒤에다 2를 다 적어라, 그냥. 그럴 때. 우리 뉴스토마토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그냥 아무 적지 마세요. 근데 이게 방송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러면요,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온갖 제약을 만들어 놓고 언론에 자유 주겠다고 자유를 입에 달고 사는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는 억압되고, 이러면요, 방송사들이 창의적으로 프로그램 못 만들어요. 프로그램 만들다가 뭘 CG 넣다가 보다가도 이것도 이거 가지고 문제되는 거 아니야? 색깔도 제한적으로 써야 되잖아. 정당이 쓰는 색깔 아무것도 못 써, 이제. 색깔 쓸 게 없대요. 그러니까 검은색, 하얀색 두 개만 써야 되겠네, 그냥? 내가 검은색 입었잖아,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 TBS 유튜브 그 100만 구독 캠페인 일합시다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그때 이거 했다고, 우리 그때 사실 TBS에서 되게 기뻐했어요. 워낙 이 라디오나 이런 쪽이 존재감이 없다가 유튜브 구독자가 너무 늘어나면서 행복했었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일합시다 했는데 저렇게 돼버렸어요. 저거 썼다고 혼났고요. 선방위가 그동안에 MBC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이제 탄압하고 관계자 징계까지 내리면서 엄청나게 이제 혼냈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좋아. CBS가 느닷없이 관계자 징계를 받았어요. 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CBS는 박지용 씨가 저녁마다 한판 승부를 하면서 진중권 씨가 나와가지고 맨날 막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비판을 자기 막 그 틀린 팩트를 가지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 국민의힘 편향적으로만 말하잖아요. 맨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지용의 한판 승부에 나오는 진중권이가 더 열심히 국민의힘 쪽에 얘기를 안 해줬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를 내려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웃기는 게 제가 읽어볼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달 29일 날 진중권 씨는 아시잖아요. 진중권 씨 거기 맨날 그 고정으로 나오세요. 고정이에요, 고정.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가 원래는 김성회였는데 김성회가 워낙 중립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출마해서 출마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장윤미 변호사,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원장 출신이에요. 이분이 출연해. 근데 이게 웃기는 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출연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면서 출연자를 균형 있게 섭외하지 않았대. 아니 그럼 진중권, 장윤미가 아니 근데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그럼 진중권 씨가 진보 패널이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중권 씨의 스탠스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 스탠스인데 그렇죠. 그분은 이상하게 정의당에 가 있는 거예요. 계속. 소속이. 네, 정의당 가지 말고. 복당했나요? 그분이? 네, 복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당하냐. 복당도 나중에 했어요. 처음에 안 하다가. 나중에 변희진한테 물어봐 주세요. 진중권 씨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일단 물어볼 건데 네. 왜 복당을 정의당을 하냐 근데 자기는 그냥 죽어도 정의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의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결국 그거 가지고서 이번에 관계자 징계받은 거지. 그래 계속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진중권 씨를 누가 봐도 사람들이 다 보수편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 정부의 옹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온 게 어떻게 균형을 안 잡은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출신의 장성철 소장하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네. 지금 이제 딴 데 가 계시죠? 새로운 미래인가? 뭐 정확히 모르겠네. 어쨌든 이분이 그 두 사람이 나온 것도, 네, 이 두 사람이 나온 것도 균형 잡히지 않았대. 그럼 장성철 소장이 물론 뭐 약간 정부의 비판의 입장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게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박원석 그러면 지금 새로운 미래에 가 계신 분은 민주당이 호의적입니까?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분도. 엄청 욕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박원석 씨랑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민주당 편향이고 균형이 안 잡혔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두 분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균형이 안 잡힌 거죠, 대체? 민주당 그럼 국민의힘 패널들만 나와야 됩니까? 아니 뭐 제3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입장이 양쪽을 다 비판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징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웃긴다고 봐요, 저는. 이게 왜 징계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CBS 노조 반발했습니다. 군사 정권 수준의 방송이냐? 그러면 도대체 니네가 원하는 패널은 누구냐? 데리고 와라. 국가 자격 시험이라도 보겠다. 보수 패널이란 이런 것이다. 니네가 문제 내라. 거기에 맞는 사람만 우리가 데려다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KBS에서 어제 그 얘기한 거 아십니까? 어떤 거요? 주진우 씨에게 당신은 앞으로 KBS 출연 금지입니다. 그것도 그랬어요? 왜 그랬냐? KBS에서 주진우 씨가 그 라디오 진행할 때 네. 그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 네. 그냥 인용해서 보도했다고. 그렇죠. 그 사람이 거기서 진행자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도했다고 앞으로 연구 출연 금지 아니에요? 출연 금지한다는 어쨌든 통보를 했대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아니, 누구에 대해서 당신은 연구 출연 금지다. 아니, 뭐,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박민 사장이 계속, 그리고 이 정권이 계속 되는 동안은 그럴 수 있겠죠. 정권 끝나고도 그럴까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왜 봐요. 그런지. 근데 좀 그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의 비판적인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도 아니고, 주진우 씨는 그냥 그때 그걸 인용해서 설명을 얘기한 한 걸 건 뿐이에요. 설명을. 네, 네. 그게 무슨 뭐 본인이 막 입장을 내고 본인의 주장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누구는 출연 금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래서 더 이상 출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모를까?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입장을 얘기했고 전달해 줬을 뿐인데 그게 정권에 약간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 하나만 어떤 사람이 출연을 금지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방송사는 대체 정부 옹호 방송이 뭐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주진우 돼 씨가 한 게 하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출연 금지된 거는 예. 2023년 2월 2일에 방송된 주진우 라이브에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14조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서 방심위의 제재 조치 결정을 받았고 이래서 주의 조치와 출연자 제재 조치 때문에 엄중 경고와 함께 KBS 출연 금지가 결정이 되었는데 이날 방송된 내용은 천국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아, 천국. 지난해 민간인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에 대해서 그 의혹 있을 때? 예, 그 얘기를 다뤘다고 출연 금지를 시킨 것으로 KBS가 지난해 민간인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관련 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은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에게 출연 금지 결정을 통보했다. 2023년 2월 2일 방송된 이 방송 심의에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출연 금지가 결정되었음을 사면 통보했는데 네. 방송법 100조에 따르면 출연자로 인해서 심의 제재 조치가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이루어지게 되면 출연자에게 출연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출연이 금지됐는지 천공에게 뭐가 잘못되어서 출연이 금지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는 주진우 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주진우 씨는
KBS의 본인 출연 금지 결정에 대해서 웃기다가도 슬프기도 하다. 이렇게 웃기다가도. 말했다. 근데 주진희 씨는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매우 친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거 안 막아주나 보네요. 안타깝네. 친해봤자 소용이 없군요. 아니면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은 너무 공정해서 절대 이런 걸 안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방송통신위원회 김유진 의원이 최근 법원에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했던 것이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죠. 아, 이거 너무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예.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 가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거 회의에 참석하려 그랬더니 못하게 했어요. 아니 법원에서 와, 판결을 이거 말이 됩니까? 류희림? 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류희림이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이분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임명을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해임을 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해버렸어요. 이미 대통령이 재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는 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럼 대기 변형이에요 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음 사람을 임명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다렸다가 행정처분이 그리고 좀 일찍 나오잖아.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다릴 때 해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대통령이 재가를 해가지고 임명을 해버렸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원래 이게 대통령 추천 몫이니까 예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임명한 사람이 김유진 씨 같은 경우에 김유진 의원은 근데 그 자리에 나가니까 그 자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자리가 이미 채워져 버렸어.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늘어나 버린 거야. 그럼 대통령 쪽에 임명이 4명이나 되는 4명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6대3이에요. 방심위 같은 경우 구조가 6대3 구조인데 그렇죠. 야당 계열이 3명, 그다음에 여당 계열이 6명.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한 사람이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균형이 깨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김유진 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회의 정원수가 한 명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지금. 세상에 말이 돼요 이게. 그럼 법원의 판결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 사법부도 무시하는 거예요? 다 막? 무시하는 거지. 행정부 맘이야? 우리나라 다- 삼권 분립 아니에요? 다 맘이지. 행정부 독재인가? 그렇죠. 참, 이래서 예. 어디가 센지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되었고요.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행정부가 왕인가? 그다음에 현재 방심위 구성 인원을 보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심위 구성이 지금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돼 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이 해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재를 하고 임명도 하거든요. 대통령이 해요, 일단. 물론 이제 추천은 추천 기관은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법부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사실은 지금 그 사람은 이제 좀 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분도 임명을 받아버린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인원이 한 명 늘어난 거예요. 9명인데 10명이 된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근데 10명이 됐는데 네. 더 웃긴 건 2명이 결혼이에요, 지금. 아시잖아요. 네, 알죠. 그 국회의장이 2명을 추천했어요. 임명을 안 해. 그러니까 웃기잖아. 이게 보세요. 국회의장이 추천한 2명은 임명을 안 한 상태에서 김유진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해임을 시켜버리고 그 자리는 금방 또 임명을 했어. 네. 얼마나 이게 편파적이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김유진 의원의 후임으로 임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같이 2명도 국회의장이 추천한 2명도 같이 임명을 해줬어야지. 그렇죠. 그래야 9명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2명이 임명이 안 되고 대기만 하고 있어. 추천만 받고. 네. 예전에 최민희 전 의원하고 최민희. 똑같은 상황이 네,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김유진 의원의 자리에는 빨리 또 임명을 시킨 거야. 그 자리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만나면 7명에서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6대1 구조로. 그렇죠. 그러면 또 100번 양보해서 2명이 임명이 안 됐으니까 이분이 들어가서 8명이에요. 그럼 아직도 1명이 남아있는 상태잖아. 네, 네. 그럼 회의에 들어오게 해야지. 왜 못 그렇죠. 들어오게 한 거예요, 대체? 자기 맘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9명이 다 차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7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유진 의원이 다시 들어간다 해도 8명밖에 안 돼요. 2명이 임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1명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럼 충분히 회의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소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고 방송소위, 통신소위가 있는데 소위는 3명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이분이 아마 방송소위에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유진 의원이 거기에 이미 3명이 차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자, 그러고요. 박민 KBS 사장 들어온 다음에 KBS가 정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MC 김신영 씨 금액을 엄청 다운시켜가지고 3배 정도 낮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3배 정도 낮게 받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원래 900만 원인가 뭐가 송혜 씨가 받던 건데 300만 원인가 뭐 받으면서 내가 뼈를 묻겠다 했는데 돌연 하차 통보하고 남희석 씨를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거 모르죠. 왜 그러는지. 남희석 씨랑 관계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변희재 씨한테 물어보세요. 위험한 질문은. 아, 변희재 씨가 또 친해요? 남희석 씨랑? 아, 이따가 물어봐야 되겠네. 어쨌든 근데 중요한 뭐 여러 얘기들이 있던데 뭐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뭐 김시영 씨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뭐 KBS 측에서도 KBS 측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해명이에요. KBS 측의 해명은 시청률이 좀 떨어졌대요. 근데 김시영 씨에서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약간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예전에 송혜 선생님이 하시다가 당연히 김시영 씨 보면서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거는.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김시정 씨가 진행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된대요, 시청 측에.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송혜 선생님이 하실 때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세를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보통 하차를 시키려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한 달이든 2달 전에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뭐 좀 하차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뭐 준비를 하든지. 왜냐면 김시영 씨 같은 경우는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자기가 원래 하던 고정으로 하던 라디오 진행 프로그램 빼고 나머지를 거의 안 하신대요. 왜냐면 이게 뭐 지방도 가고 이러니까 시간을 많이 그렇죠,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려고 원래 본인이 기존에 하고 있던 진행자 프로그램 빼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다 하차를 했대요. 안 하고. 그런데 이런 통보를 받으면 이분은 그럼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냐고. 모른다고요. 황당하다고요. 황당합니다. 네, 어쨌든 박민 사장이 취입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이 잘 나가던 프로그램, 1등 프로그램 막 폐지되고, 통보도 갑작스럽게 가고, 예. 너 그만둬, 그리고 내일 막 폐지되고, 예.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상관없어, 그냥 해버리고, 이런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지봉 교수, 나한테 고맙습니다. 얘기할 기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변희재 대표 오십시오. 네, 통통몰에서 주얼리 상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기념 선물로 가족과 지인에게 주얼리를 선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액세서리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없으면 좀 허전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작고 가볍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주얼리는 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니까 한두 개 정도는 선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 나의 마음에 드는, 나의 형편에 맞는, 혹은 나의 좀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도 여성분을 위해서, 여성분들도 남성분을 위해서, 혹은 남성이 남성을 위해서, 혹은 여성이 여성을 위해서 한번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눈 호강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슈 화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박진영 부원장 그리고 변희재 대표 고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희재 고문님은 결혼하시잖아요. 조금 있다가. 네, 총선 이후에 결혼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뭐 약속한 거 지키지도 못하고 결혼부터 하네요. 날짜도 못 지킬 것 같아요. 왜요? 결혼 날짜는? 왜요? 5월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럼 언제예요? 네, 그래서 한 9월에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예식장이 없어요? 네, 예식장도 그렇고 제가 생각지도 않게 있었던 총선에 이렇게 좀 참여하다 보니까
이번에 뭐 나가시는 거예요, 선거에? 완전 뭐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를 직접 돕다 보니 이건 전혀 계획이 없었고 제가 이 장인한테 허락받을 때 전혀 이거는 계획이 없던 게 장인한테 맞겠다. 예, 정치 절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스타트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러면 본인도 이번에 후보로 나가는군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역구 아니면 비례? 아니, 그 비례 그 경선 그 K 오디션 팀하고 서문당이 같이 한다 뭐 그런 정도 되면은 오디션 뭐 붐 때문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건 뭐 그렇게 결정 났을 때 전제로. 예. 잘 됐네요. 예. 뭐 그냥 대충 웃음 번쩍한다고 안 나가고 그 전면적 오디션 한다 그러면은 흥행 때문에 뭐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얼리 선전하다가 그 결혼하시니까 주얼리 좀 선물해 보세요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됐네요. 뭐 다 엉클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뭐? 전 그렇죠. 뭐예요, 그게? 한강 오리알 아닙니까?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강 타조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네네. 네, 한강에서 우리 백조 타고 다니면서 둘이 한번 잘해봅시다. 오리 타고 다니면서. 씁쓸합니다. 네, 괜찮아요. 자,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표 공천 작업이 마무리 국면을 접어들었는데요. 본격적인 총선 지원 행보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천안, 어제 청주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 번도 여기서 못 이겼습니다. 이번엔 좀 이기고 싶습니다. 이런 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먹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천안이? 네, 자기 충청도 돌면서 우리 한 번도 못 천안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3연패예요, 뭐 이러던데. 아니, 최근에 이제 천안 청주가 젊은 유권자들이 많고 그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공장들이 그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경기권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보수 정당에서는. 그럼 그게 뭐 경기 화성 그 무슨 벨트하고 다 연관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이 그렇죠. 3, 40대가 워낙 많으니까. 네네네. 어때요? 글쎄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자체가 3, 40대 이렇게 뭐 붐을 일으키고 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큰 차이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지난 총선 때 비하면 현재 민주당의 이제 이른바 좀 장악력이 많이 떨어진 건 분명하죠. 이 젊은 층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으로 지금 가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하기 나름이다. 예. 근데 다만 민주당은 지금 막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20, 30대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좀 국힘당 하는 거 보면은 지난 총선 때랑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뭐 더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민주당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변수가 그 이야기도 씁쓸하네. 아니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 건데 민주당은 더 추락할 수도 있지만은 더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 국힘당은 전 요대로 이 점진적 하향세로 쭉 갈 것 같고. 그래요? 왜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지금 조국 신당과 관계도 그렇고 뭐 소나무당도 그렇고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립 잡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 같은 게. 뭐 소나무당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물어볼게요. 소나무당 지금 옥중 창당이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 창당식 합니다. 몇 시에요? 오후 3시에. 어디서요? 노무현 시민센터. 그 노무현 재단 예. 그 종로인가 그쪽에 있는? 예.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는 못 나오잖아요. 오늘 보석 심사를 합니다. 몇 시에? 오전에 하나요? 그래야지 아마- 오후에 나오죠. 오늘 못 나오, 보석 심사도 오늘은 어제 못 나오는데 창당식에는 이제 보석 아니죠. 심사를 보석 심사를 오늘 해서 만약에 거기서 오늘 나가라고 그러면 오늘 오후에 나올 수 있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이걸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은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분이 구속된 다음에 창당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계속 창당 얘기를 해와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사전 구속으로 지금 중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참정권을 회복해달라. 그리고 출마 때문에 보석이 된 사례가 2사례를 저희가 찾았기 때문에 충분히 항변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저는 요즘에 재판부를 잘 믿질 않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판단했을 때는 장담은 못하겠죠. 그 재판부가 위법 수집 증거에 적법성 증거 능력 이거 가지고 자꾸 이제 변호인이 뭐라고 하니까 선을 넘었다 그만해라 막 이러면서 조금 화를 내는 거를 제가 좀 봤는데 그 재판부하고 이 송 대표하고 관계가 좀 썩 매끄러워 보이진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송영길 대표가 또 그때 수위 있고 나와가지고 재판부 여기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게 의왕에 있는 그 구치소에서 지금 계시는데 네. 왜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유죄가 인정된 조국은 나와서 저렇게 불구속 재판받으면서 정치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물론 먹사안과 뭐 여러 관련된 뭐 정치자금법 위반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난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범죄 혐의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형평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건 수사 가지고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돈 봉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구속의 다른 거 가장 큰 가지고 사유는 하니까. 정치자금을 났기 때문에 네. 이제 별건 수사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거 좀 문제가 될 수도 한국의 있을 것 이제 같아요. 법원의 이 뭐라고 하면 흑역사에 중요한 하나의 기점으로 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송영길 대표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는 게 송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 구속의 패턴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돈을 받았고 안 받았고를 떠나가지고 이 구속을 시킨 그 과정은 좀 뭔가 깔끔하지 않거든요. 한번 읊어볼게요. 제가 처음에는 이정근 씨 비리 의혹입니다. 거기서 돈 봉투로 왔어요. 네. 돈 봉투 했는데 송영길 털었는데 또 안 나왔어. 그 다음 어디로 갔나? 먹사연으로 갑니다. 먹사연으로 갔다가 먹사연에서도 안 나왔어. 먹사연에 후원한 사람의 이야기까지로 넘어갑니다. 3단계, 4단계를 넘어가가지고 송영길 대표를 억지로 구속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근데 이게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 정치권의 이게 뭐 나쁜 악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적용하면요. 대한민국 이제까지 정치하신 분들 중에 감옥 안 간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막 우리 댓글에 많이 올라오네요. 송영길 대표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지금 한 마음으로 결집해야 되는데 왜 이재명 대표를 자꾸 비토놓는지 그것 때문에 좀 그래요 이러는데. 송 대표가 비토는 적이 없죠. 감옥인데 뭐. 아니 변 대표가 이제 같이 송영길 대표랑 얘기하면서 비토놓는다. 제가 제3의 농객이기 때문에 저는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정치는 송 대표가 하는 거니까 비토는 적 없습니다. 조금 구분해서 받아라. 아니 근데 변 대표가 농객이지만 제가 하나 좀 충원을 드리자면은 이 정치 연합이라든가 어쨌든 야권의 흐름에 참여하시면은 그걸 좀 자제하실 필요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이재명 대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알아야 되지. 잘못하고 있는 걸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나무당과 조국신당이 합쳐서 하면 시너지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기본 유권자층이 달라요. 이 지지층이. 예, 조국 교수층은 좀 세련된 레프트층, 이 범정국적인 세련된 레프트층이고 송영길 대표 지지층은 호남의 정통 민주당층이기 때문에 지지층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 같이 조금 아까 좀 덜 세련된 사람들이 좀 덜 세련된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아니 근데 호남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호남 분들이에요. 우리. 일단 송 대표는 광주의 지역구에 옥중 출마해서 뭐 솔직히 이거는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송 대표는 광주에서 인정 못 받으면요. 재판에서 정말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 이 검찰한테 그냥 찍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이 민주당 지지층이 송영길 대표를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 서울에서 지원을 시작하는 모습인데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변 대표님? 아니,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어쨌든 막 공천이 막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뭐 대충 수습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부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면서 이제 확장해 나가냐. 그래서 제 일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나오고 있는 종로를 먼저 찾아갔잖아요. 그다음에 영등포 갑에 찾아갔잖아요. 그 김영주 부의장 나오고. 뭐 그림 전환은 빨리 좋은 것 잘했다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은 그 공천 국면에서 점수를 까먹었잖아요. 네. 잊어버려야 돼요. 질문도 안 받아야 돼. 빨리 있겠지. 질문도 안 받아야 돼. 우리 그런 적이 없어. 우리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 전환을 했는데 특히 이제 종로의 곽상은 후보를 지원하신 건 굉장히 잘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또 연상시키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정치의 출발이 사실은 친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등포 가신 거는 그럴 필요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영등포 가면은 한동훈하고 오버랩돼요. 한동훈하고 계속해서 격을 맞춰준다거나 같은 그림에 저는 나오면 별로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양자 TV 토론회 하자고 좀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한동훈 이분은 지금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 계속 쫓아다니는. 이재명 워치 모니터고. 이재명 스토킹밖에 나는 정말 이 총선 취재하면서 매일같이 남의 당 공천 가지고 자기 당 공천도 골치 아픈데 매일 남의 당 공천 모니터하는 게 그거 이제 재미들었는데 저는 이대로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이건 밟을 건 밟아줘야 된다는 거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을 깨버렸습니다. 이것도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항변이 분명히 일리는 있어요. 아니 대통령 자체가 여당 대표를 무시했는데. 그렇죠. 밑에 똘마니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다만 선거 때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이 집요하게 긁어대면 요게 가랑비 어쩌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같이 짚긴 짚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확 잡아서 지금 윤석열 자체가 지금 이 전국 돌아다니면서요. 거의 몇천 조를 뿌린다는 완전히 그 불법 선거하고 있거든요. 8조라는 얘기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동훈한테 따져 묻고 해가지고 한동훈을 제압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데 여기다가 김어준이가 그러니까 김어준을 사회자 시켜줄게 이런 말 하는 거는 너는 나를 무서워서 토론을 안 하려고 하니 그럼 너가 편하게 사회자 너 쪽 붙여줄게 이런 말이잖아요. 엄청 기분 나쁘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롱과 깐죽 TV라는 너무 조롱하고 있어요. 그거 유튜버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 여당의 하죠? 대표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비전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준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변 대표 말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의 책임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와라. 2대1로 덤벼라. 3자 토론하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 주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역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수준이면은 민주당에서도 그 한동훈 위원장 비슷하게 생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동영이라든가 또 누가 있을까? 이거 볼때기 뽀얀 사람들 있잖아요. 이현주 의원, 이현주 전 의원. 그다음에 그런 사람하고 그다음에 심판은 진중권 쓰고. 예. 진중권 붙여줄게. 이렇게. 우리 진중권 데리고 와. 그렇게 하고 조금 더 나가면은 정봉주 전 의원 보낼게. 뭐 이런 식의 수준으로. 누가 한번 또 조롱해 줘야 돼요. 진짜 이 정치 자체를 조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야당은 심판받아도요. 여당이 그러면 안 되죠. 야당이 망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당이 이런 수준으로 정치하면 나라가 망해요. 네,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가 김건희 씨랑 토론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정식으로 의제를 딱딱딱 던져야 한다는데 이거 아까 윤석열 그거 불법 선거 돌아다니는 것 플러스 알파 등등 검찰 조작사 쫙 해가지고 정식으로 의제를 집어 던지면요 한동훈이 답변 못할 게 수두룩하거든요. 또 이상하게 말장난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일단 입을 막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가랑비 못 던질 수가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너무 대응을 못하는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는 말은 다 본질에서 벗어난 쓸데없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정통으로 콕콕콕콕 짚어주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여기에 대한 얘기니까 이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말 꼬투리 못 잡는 그 룰을 먼저 정하고서 좀 제대로 된 토론을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다. 제가 제목까지 정해드릴게요. 경제와 민생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경제와 민생이라고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토론해야 되지 정치권에 나불나불대면서 말장난하는 토론회 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 시점에서 그런 토론을 하자고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런 토론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좀 정리를 하고. 지금 한동훈은 정식 제안한 게 아니라요. 마이크 일고 확 던졌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정식 제안해버리는 게 좋아요. 토론 주제 중에 알리백도 들어가야 되고요. 탈원전도 들어가야 되고요. 네. 한동훈이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너무 스토킹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정식으로 좀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가 왜 이러는지 이렇게 되면 너무 거대 야당의 대표를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괴롭혀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흠집 내므로 인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선거를 이제 흑탕물 선거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진보 쪽에서도 이제 약한 진보, 중도 이런 분들의 투표율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정쟁화 흑탕물 선거 전략입니다. 아니 이게 반대로 이런 보수층은 집결합니다. 이미 결집이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밟아버려야 돼. 이건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보수는 집결하고 그러면 진보는 예를 들면 이제 이 보수 유튜버들은 계속 이제 이거 하면서 이재명 왜 도망가냐 이걸 계속 업을 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여튼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식으로 그냥 한방 퀴어 펀치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이건 B급 유튜브 수준에서의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또 한마디 했죠. 동훈 씨 거기 가지 말고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준석한테 어울리는 토론이에요. 이거. 화성을 출마 선언하면서 거기 가서 얘기하지 말고 나랑 붙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삼성전자 출신의 한정민 영업인재를 전략 공천했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를 그냥 밟아버린 거죠. 너는 이 30대 한정민 영입 인재랑 어울려 이거예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그 양양자 의원 이혼을 가고 해서 반도체 벨트 네. 출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 출신의 30대 영입 인재 제대로 된 사람을 넣어버리면 니들이 반도체를 알아? 딱 이야기해버린 거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싸다. 당해도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왜 화성에 왜 출마했는지 사실 알 것 같아요. 왜요? 대구에 여론조사 돌리면 2% 3% 나올 거 아닙니까? 화성에 돌리면 15% 나올 거예요. 근데 정치라는 게 현재의 여론조사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수의 정통이 되고 싶다라면은 그런 하나의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 2% 나오더라도 대구에 갈 수도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자꾸 수치의 문제, 단기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하나의 상황 논리에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힘당에서는 이준석을 잡는 최적화된 카드를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 안 하고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삼성전자 출신이니까. 까다로운 상대가 나왔다고 봐야 되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TK 표가 없어요. 원래부터 TK가 표가 없고 이제 20, 30대 이제 건달층들 이제 표가 있는 건데 건달층이요? 그게 이제 이낙연 씨하고 손 잘못 잡아가지고 다 붕괴된 상태에서 마지막 탈출구를 이제 젊은층이 만들어 왔는데 잘못하면 여기가 이제 정치적 무덤이 되겠다. 다만 대구보다는 표가 많이 나올 텐데 표는 더 나올 거예요. 의미가 이제 있냐 이거죠. 여기서 뭐 대구에서 2% 나오는데 여기서 10% 나왔다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게. 이거 근데 민주당이 위기의식 가져야 돼요. 왜냐면요. 이준석하고 이 삼성전자 출신하고 대립구도가 짜지잖아요. 민주당이 사라져요. 그러네. 그러면 이준석이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이미지를 이 지역의 사람만 갖고 가잖아요. 그럼 민주당 표를 잠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민주당 누가 나가는데? 현대자동차 공영훈 뭐 사장이 근데 그분이 너무 나가신 걸 아는데 올드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올드해 보이죠. 지금 30대 올드해 보이기도 하고 나오고, 민주당의 이런 역사성하고 별로 이미지가 안 맞는 사람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의 공간은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공영훈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여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표를 얻어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36.6세가 평균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윤석열과 적대를 누가 잘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적대인지 접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영훈 그 후보께서 이준석보다도 강하게 윤석열과 붙어버리면 돼요. 어떻게 붙어요, 그분이? 이슈를 가지고 싸워야지. 본인이 이제 자동차 산업 문제라든가. 저분이 이제 공영훈 씨가 이제 평생 이제 이 홍보 대관 업무를 했던 분이에요. 그럼 잘 하겠네. 제가 이제 미디어치라는 매체 할 때 제가 광고를 딸 때 그분한테 광고를 땄기 때문에 홍보 대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하죠. 왜냐하면 대기업 대관 업무는 엎드려 비는 업무지 들이받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아니 엎드려 빌어봤으니까 뭐 싸우는 것도 잘하겠지. 한 번도 뭐. 싸운 적이 한 번도 이제 작은 매체한테서 엎드려 빌고 이게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과연 이 정권 검찰 정권하고 들이받는다? 그거 안 될 겁니다. 게다가 그분은 자기가 돈을 갖고 있다는 데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비는 거 알았다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이었지. 네. 특별히 자기가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어쨌든 홍보 업무맨이 하셨던 분이니까 제가 메시지 하나 찍어줄게요. 그러면 윤 정권 계속되면 한국 자동차 산업 폭망한다. 요거 딱 걸고 가세요. 그럼 이제 검찰들이 현대차에 전화 한 통 들어가죠. 그렇지. 세무조사하고 횡령 배임 비자금을 확인하고 쏙대밭을 만들고 압수수색 2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아니 근데 선거를 이기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 정권 계속되면 한국 자동차 산업 망한다. 딱 요거 플랜카드 거셔야 돼요. 국힘당은 자기들에 걸맞는 사람을 공천했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공천이 좀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주당 경선 공천 상황 어쨌든 지금 좀 전체적으로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 버려가지고 공천 상황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좀 한마디를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순천에 권향엽 씨도 그렇고 다시 이제 경선하기로 했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공천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임종석 실장 당 잔류하면서 좀 또 민주당은 어쨌든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홍영표 의원은 오늘 탈당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얘기는 우리 박진영 평론가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아니 순천은 바로 잘 잡은 거고 이거 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걸 잘못된 게 있으면 빠리빠리 바로 잡았으면 되는데. 근데 순천은 사천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 지지율로 봤을 때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몇 개 더 있었는데 더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잡고 지금 뭐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바로 잡힌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이 지역구가 임종석 개인 지역구도 아니고 그 구청장하고 홍익표현을 잘한 건데 자기가 탈당할 수 없는 거고. 다 정리됐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권영엽 후보는 제 누나예요. 향엽이 누나 그러는 저희 당에 25년 근무한 선배예요. 그러니까 엄청 저희 사실 이게 뭐 제가 보면 여성 몫이다 또 뭐 수행했다고는 관계없이 상관없죠. 당직자 몫인 것 같아요. 당직자 몫.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민주당은 비례대표에 당직자 몫을 2개씩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비례연합 정당이 되면서 당직자들한테 포션을 주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 중에서라도 찾아서 준 것 같은데 줬으면 나도 주지 진짜 씨. 그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유영아 씨가 그리고 유영아 도태우 씨 그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대구 달서에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지금 공천 받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박근혜 씨가 정말 3번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밥도 먹고 뭐 만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얻어낸 결과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아니, 도태우 씨는 박근혜는 별 관계는 없고, 변호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박 대통령이 유영아 말고는 아무도 안 만나고. 어쨌든 유영아를 챙겨준 거 아니에요? 문제는 유영아죠. 네. 그리고 도태우 씨는 아직 경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경선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경선 붙이면은, 이 지역 대구 시민단체들이 거의 전체가 다 유영아를 반대하고 나가버렸어요. 그 정도인데, 경선 붙으면 무조건 지니까, 유영아가. 어거지로 이 박근혜 영향력을 봐서 거의 공천을 한 상황이어서 대구 이 지역구 국민들은 정말 우리가 개돼지냐, 윤석열하고 박근혜가 그냥 밀실에서 정해가지고 박근혜 그냥 그 시다발이 하나 찍어주면 우리가 찍어야 되냐 해서 이게 지금 파장이 만만치가 않고 여기에 그래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지금 출마를 한다는 지금 얘기가 대구 나왔어요. 달서예요? 원래는 달서가 아니라 저쪽에 권영진 지역구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태극기 운동을 이제 탄핵무효 운동을 쭉 조원진 뭐 대표가 저도 같이 했었는데 유영아는 그걸 방해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이 태극기 운동을 실제로 탄핵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그럼 우리는 뭐냐 해서 조원진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여기 복잡한 구도가 될 겁니다 아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원진 당 대표가 우리 공화당 대표가 여기에 출마해서 유영아 씨 거를 뺏어온다는 거예요? 유영아한테 정면으로 문제제기 하는 거죠. 그럼 8년 동안 어쨌든 우리 같은 바닥에 있는 이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탄핵을 잘못했다, 태블릿을 조작했다 이렇게 외치고 싸워왔는데 이걸 전부 다 방해했던 게 유영아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한테 엎드려 기는 형국을 만들어 놔버렸는데 그 대가, 이제 남들이 진실 투쟁하고 정의 투쟁한 부분을 박근혜를 고개를 숙이게 해서 얻은 대가가 자기 공천 아닙니까? 이 문제 제기할 게 한두 개가 저만 해도 문제 갖고 있어요, 유영아에 대해서.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사실 유영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박근혜를 탄핵한 게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게 원래 맞을 텐데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윤석열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게 돼가지고 윤석열은 잘못한 게 없다고 떠들고 그 반대에서 오히려 조원진 대표는 너는 왜 너네 그 주군을 그렇게 망가뜨린 사람 편에 서서 그러고 있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박근혜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박근혜 지지층에서 이거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가를 유영아의 공천으로 챙겼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어서 저는 조원진 대표가 출마하면은 저도 같이 가가지고. 그럼 조원진 대표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완전 결별하고. 결국 결별 일찌감치 됐고. 그러니까 무조건 유영아 말만 듣고 엎드려 다녔기 때문에 다 결별됐고. 그 전부터 조원진 대표는 보지도 않았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3지대 확장이 실패했다가 바로 이제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의 지금 얘기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삭 죽기는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삭 추워도 뭐 이삭이 크지는 않는데. 서른, 홍영표 이런 분들은 간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안 갈 것 같아요. 민주주의 한다면 안 가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다른 모색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른 모색이라 하면? 뭐 총선 이후에 세판짝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 이제 나이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보다는 대선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아닌 새로운 대권 주자를 발굴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생각해 보면요, 서른이나 홍영표나 이 사람들은 좀 굉장히 좀 노동운동하고 개혁적인 입장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손을 잡은 것은 속된 말로 이재명 싫어서 손을 잡았던 거였거든. 근데 이낙연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낙연 대표한테 계속해서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반 이재명의 주자를 찾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영 부원장, 변희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네, 잠시 후 얘기 또 더 하기 전에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입니다. 010-7611-3303으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24시간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영친이 분들한테는 특별히 더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린다고 하니까 1644-1236으로 연락하십시오. 저도 제 그 자동차 보험 만기되면 여기 연락해가지고 한번 이런저런 또 얘기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는요,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할 건데요. 여기는 저희가 그 유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에게 먼저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는 3일 지난 다음에 이 방송을 풀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스템을 바꿔가지고요. 저희가 먼저 유료 서비스 제공하고 하루 만에 빨리빨리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더 재미있는 방송, 더 속 깊은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